인생은 유한하다. 행복해지려면 SNS를 끊어야 한다. SNS는 인생의 낭비다. 당신의 마음에 공허감이 가득하다면 이야기를 잃은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라. 지치고 피로한 날들 속에 스토리 중독 사회가 도래했다. 서사의 위기다. SNS는 공허감의 종합 선물 세트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모두가 핸드폰을 열고 SNS를 보고 있다. 그저 멍 때리면서 가슴을 비워둔 채로 그저 그렇게 산다. 뭐라도 뚫어져라 보면서 살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만 같아서 그 시간을 SNS로 채우며 산다. 재미로 채우든 정보로 채우든 남은 어떻게 사나 친구는 뭐하고 지내나 생각하며 자꾸 그렇게 텅 빈 가슴을 채우려고 한다. 하지만 SNS는 바닷물과 같다. 채워진다는 착각이 드는 게 더 위험하다. 만약에 우리가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신다고 생각해봐라. 죽음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바닷물을 먹으면 처음에는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 들지만 나중에는 바닷물의 염분 때문에 더 갈증이 난다. SNS도 똑같다. SNS의 가장 무서운 점은 본질이 없다는 것이다. 도넛 모양을 생각해 보아라. 저 도넛 바깥에 잼을 아무리 발라도 도넛 가운데 뚫려 있는 가운데는 채울 수 없다. 도넛에 발린 잼은 말초적 잼이다. 흔히 말하는 도파민 또는 호르몬적 재미다. 매일 인스타로 재미있는 걸 봐도 그 재미가 충족되지 않고 계속 더 재밌는 것을 갈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겉만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SNS를 보는 잠깐 동안은 비어있는 마음이 재미로 차는 것 같지만 절대 도넛의 가운데는 채울 수 없다. 말초적 재미는 본질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추적 재미는 무엇일까? 책을 보고 엄청 감동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진짜 명작이나 감동적인 이야기로 내 가슴을 저격하는 책을 보고 나면 어떠한가? 바로 다음 책을 읽을 생각이 안 떠오를 것이다. 이게 바로 재미의 본질이다. 중추적 재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짧은 숏폼이란 플랫폼은 절대로 깊은 재미를 담지 못한다. 바라던 욕구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계속 목마른 것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 몰두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갈구하게 되고 계속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SNS를 보면서 보지 말아야지, 그만 봐야지 했던 찜찜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은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런 감정이 하루하루 쌓이고 쌓이면 후회와 미련이 된다. 그리고 SNS라는 플랫폼에 올라오는 남의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무슨 옷을 새로 샀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보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삶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삶의 본질은 그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관이다. 유행하는 패션을 따라 입는 것, 유명한 곳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다. SNS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 불행해진다. 그것의 시작은 비교와 우열감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명품이라는 것은 뭐가 더 비싼지 가격이 나온다. 여행지라는 것도 비행기를 탈 때 1등석과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이 구분이 된다. 내 삶은 어떤가?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남의 삶을 보게 되면 그게 삶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나의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비교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자존인 것이다. 너는 너로서 소중해. 철학자들이 매일 말하지만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 말이 와닿지 않을까? 내가 쟤보다 못생겼는데, 내가 쟤보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적인 것 같은 비교의 영역에서는 자존이 안 되는 것이다. 타인의 삶에서 영감을 받고 싶으면 그 사람의 신념과 가치관을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SNS는 당신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 SNS로 남의 삶을 아무리 봐도 당신의 텅 빈 마음은 영원히 충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SNS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과잉형 성격과 인정 욕구가 만나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된다. SNS에 행복하게 포장된 자신의 모습만을 올리고 수시로 댓글과 좋아요의 개수를 확인하며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기 위한 사진을 찍는데 시간을 쓴다. 이런 사람들은 웅대한 자기상을 가지고 있는데 타인의 찬사를 받는 자신의 모습에 몰두한다. 이들에게 타인이란 자신을 칭찬해주는 기능을 가진 존재다. 반면 타인의 찬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찾아오며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낀다.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웅대성과 취약성이 공존한다. 문제는 이렇게 웅대해졌다가 취약해졌다가를 반복하는 스스로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사실이다. 또한 타인에게 맞추기 위해 온 에너지를 쓰며 늘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의존형 성격과 인정 욕구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의존형 성격은 자신의 의존하고 싶은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려 하며 둘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먼저 낮추고 들어가며 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강박적으로 잘 보이려 한다. 그 과정에서 진짜 본인의 모습은 지워지고 만다. 그러다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싫은 걸 말하지 못하고 자책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하며 관계가 종결된다. 그리고 머지않아 또 다른 중요한 타인을 찾는다. 이런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에도 취약하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맞추기 때문에 타인의 조정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안의 인정 욕구를 인정하면서 건강하게 인정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와닿는 인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어린 시절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인이 돼서 충분히 쌓을 수 있다. 이때 진짜 내 입장이 돼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 질문을 해보아라. 내가 공감받고 싶은 대상은 내가 바라는 형태의 공감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 상대가 맞장구만 치는 것을 답답해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듣는 이가 진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언어로 표현해 주길 바란다.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공감을 받으며 온전히 인정받는 경험을 쌓으면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인출해서 쓸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챙기면서 나까지 챙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한 집에 예속되어 있다. 억압도 저항도 없이 삶을 계시하고 공유하고 좋아하도록 지배당한다. 새롭고 자극적인 뉴스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이슈에서 이슈로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존재를 정보로 전락시키는 사회에서 개인은 각자의 이야기, 즉 서사를 잃고 우연성에 휩싸인 채 폭풍 후 한가운데서 부유한다. 정보 과잉 사회는 그 속에서 스토리텔링을 외친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전시하듯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찰나의 장면들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공감 버튼을 누른다. 그러나 그 안에 의미는 없다. 사라져 버릴 정보에 불과하다. 무언가를 끝없이 공유하고 타인과 교류하면서도 고립감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셀링이라는 자본주의의 달콤한 무기가 되어 마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한다. 세상으로부터 충격받고 저항하고 간극을 느끼며 자신만의 철학을 쌓아 올릴 기회를 빼앗고 그저 좋아요를 외치게 만든다. 정보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다음 스토리로 대체되어 사라진다. 반면 서사는 나만의 맥락과 이야기, 삶 그 자체다. 곧 사라져 버릴 정보에 휩쓸려 자신만의 이야기를 잃은 사회.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입력한 정보를 앵무새처럼 내뱉는 사회의 끝은 서사 없는 텅 빈 삶이다. 업데이트 강박에 시달리는 정보 사냥꾼은 지식보다 정보에, 공동체보다 커뮤니티에, 공감보다 정보 교환에 빠져들며
보편적인 스토리를 무한히 재생산한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떠한가? 현재를 과거와 연결하며 맥락을 이어나가고 있는가? 존재를 망각한 채 자신의 아우라를 외면하고 무작위성에 휩쓸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건 삶이 아니다. 영화가 돌아가는 스크린은 우리가 거의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있는 디지털 화면으로 바뀌었다. 독일어의 면이라는 단어는 본래 보호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화면은 현실을 이미지 속으로 잡아둔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현실로부터 차단한다. 우리는 이 현실을 거의 유일하게 디지털 화면을 통해서 인식한다. 이 현실은 화면의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은 스마트폰에서 너무 축소되어 현실의 인상이 더 이상 충격의 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충격은 좋아요로 대체된다. 스마트폰은 타자가 자기 자신을 알리는 시선을 완전히 앗아감으로써 실제와 우리 사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차단한다. 터치스크린은 대면하는 상대인 현실을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든다. 타자성을 박탈하고 타자는 소비 가능해진다. 라캉에 따르면 이미지는 나를 바라보는, 사로잡는, 마법을 거는, 현혹시키는 시선을, 나를 자신의 궤도에 끌어들이고 내 눈을 사로잡는 시선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미지 안에는 항상 시선을 가진 것들이 존재한다. 라캉은 시선과 눈을 구분한다. 눈은 허구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 이미지는 시선을 방해한다. 얼굴은 거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그대이지 가용한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의 사진을 터치하거나 심지어는 옆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데 이는 그것이 이미 시선, 즉 얼굴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캉이라면 터치스크린에 고정된 이미지는 시선이 없는 것이라고 나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눈요기로서만 작용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터치스크린은 그나마 시선을 투과시키는 영사막 스크린과도 구분된다. 반대로 디지털 화면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완벽히 차단함으로써 아무것도 투과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평평하다. 시선의 소멸은 늘어가는 지각에 나르시시즘화로 이어진다. 나르시시즘은 허구의 이미지를 위해 시선, 즉 타자를 제거한다. 스마트폰은 타자의 추방을 가속화한다.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는 허구의 자아를 유지시키는 거울 단계에 잔류한다. 디지털은 현실을 해체하고 공동체적 가치와 규범을 체화시키는 모든 상징을 허구의 것을 위해 점차 사라지게 한다.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침식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넷플릭스의 시대에는 아무도 영화와 관련해 충격의 경험을 말하지 않는다. 넷플릭스 시리즈는 강조된 삶의 위험에 상응하는 예술 형식이 결코 아니다. 그보다는 빈지뷰잉, 즉 생각 없는 시청이 시리즈 소비를 특징 짓는다. 관찰자는 마치 소비가축처럼 살찌워진다. 빈지뷰잉은 디지털화된 후기 근대에 지각 양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이러한 충격에서 좋아요로의 전환은 신체 기관의 변화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근대 사회에서는 늘어가는 자극 홍수를 충격으로 지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신체 기관은 늘어난 자극량에 적응한다. 따라서 지각은 점차 둔해진다. 자극 방어가 일어나는 뇌피질은 흡사 굳은 살로 뒤덮여간다. 의식의 가장 바깥층은 경화되고 무기의 상태로 변해간다. 현대인은 정보와 소통에 도취되어 몽롱하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소통의 주인이 아니다. 의식된 통제로부터 벗어난 정보의 교류에 몸을 내맡긴 상태다. 소통은 점점 더 외부에 의해 유도된다. 자기 자신은 알아채지 못한 채 알고리즘으로 조종되는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프로세스에 예속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블랙박스의 손에 내맡겨진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치유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베냐민은 치유의 근원적 광경을 묘사한다. 아이가 아프다. 어머니는 아이를 침대에 데려다 놓고 아이의 옆에 앉는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이야기는 심층적 이완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리고 근원적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치유의 효과를 발휘한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영혼을 어루만지고 결합을 강화하고 지지를 보낸다. 그 외에도 동화는 평온한 세계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러한 이야기는 세계를 익숙한 집으로 변신시킨다. 또한 동화의 기본 패턴 중 하나가 위기의 행복한 극복이다. 그렇게 동화는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병을 극복하게 돕는다. 이야기하는 손에도 치유의 힘이 있다. 베냐민은 마치 이야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여성의 두 손에서 나오는 색다른 치유력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표현력이 매우 풍부했다. 그러나 그 표현력을 묘사할 수는 없다. 그것은 마치 손들이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모든 병은 내부의 막힘을 드러내며 이 막힘은 이야기의 리듬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손은 긴장, 정체되어 막힌 것, 경화된 것을 풀어준다. 그리고 사물을 다시 안정시킨다. 즉 다시 흐름 속으로 돌려보낸다. 고통은 그러한 이야기의 흐름에 저항하는 둑과 같다. 하지만 흐름이 강력해지면 둑도 터진다. 일단 터지고 나면 이 물길은 자기가 가는 길에서 만난 모든 것을 행복한 해방의 바다로 떠내려 보낸다. 어루만지는 손은 이야기의 물길을 이끌어내며 침대를 그려준다. 베냐민은 아픈 사람이 치료 초기에 의사에게 이야기하는 데서 이미 치유가 시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로이트도 고통을 개인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막힘을 드러내는 증상으로 이해했다. 막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없다. 심리적 장애는 막혀버린 이야기의 표출이다. 치유는 환자들을 이야기의 막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말로써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환자는 스스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때 치유된다. 모든 슬픔은 이야기에 담거나 이야기로 해낼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 이야기 판타지는 치유적이다. 슬픔은 억압적인 현사실성이 서사적 외관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제거된다. 이야기의 리듬, 이야기의 멜로디에 흡수된다. 이야기는 슬픔을 단순한 현사실성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슬픔은 정신적인 막힘으로 굳어지는 대신 이야기의 물결에 녹아들어 액화된다. 오늘날은 스토리텔링이 넘침에도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다. 병원에서조차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의사들에겐 이야기를 경청할 시간도 인내심도 없다. 효율의 논리는 이야기의 정신과 조화될 수 없다. 심리치료와 정신분석만이 여전히 이야기의 치유력을 상기시키고 있을 뿐이다. 작가 미아 에렌데의 모모는 경청만으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모에게는 시간이 많다. 시간이야말로 모모에게 많은 유일한 것이다. 모모의 시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쓰인다. 타자의 시간이 좋은 시간으로 작용한다. 모모는 이상적인 경청자다. 어린 모모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그건 바로 듣기였다. 일부 독자들은 그게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착각이다. 경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모모의 경우 어떻게 그렇게 경청을 잘하는지 그 방법마저 특별하다. 모모의 우호적이고도 사려 깊은 침묵은 상대를 자기 혼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었을 생각으로 데려간다. 모모는 뭔가를 말하거나 질문함으로써 사람들을 그러한 생각으로 이끄는 게 아니다. 그렇다. 그저 앞에 앉아 경청만 한다. 모든 사려와 공감을 다해. 그러면서 모모는 자신의 크고 짙은 눈으로 상대를 가만히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 상대는 이미 자기 안에 있었지만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던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걸 느끼는 것이다. 모모는 타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풀어놓도록 배려해준다. 모모는 이야기의 막힘을 풀어냄으로써 치유한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모모에게 더 이상 노래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카나리아 새를 데려왔다. 그건 모모에게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모모는 일주일 내내 새에게 귀를 기울여 주었고 마침내 새가 다시 지저귀며 즐거워했다. 경청에서 중요한 것은 전달되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 즉 타자가 누구인가다. 모모는 자신의 깊고 다정한 시선을 통해 타자를 그 사람의 타자성 안에 그대로 둔다. 이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닌 능동적인 행위다. 경청은 상대에게 이야기할 영감을 주고 이야기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소중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심지어 사랑받는다고까지 느끼는 공명의 공간을 연다. 어루만짐 또한 치유력이 있다. 접촉은 이야기하기처럼 친밀함과 근원적 신뢰를 형성한다. 촉각적 이야기로서 접촉은 고통과 질병으로 이끄는 긴장과 막힘을 풀어낸다. 의사 빅토르 폰 바이츠제커는 또 다른 치유의 근원적 광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고통스러워하는 남동생을 보던 어린 소녀는 그 어떤 지식보다 뛰어난 방법을 찾았다. 소녀는 손으로 남동생을 기분 좋게 쓰다듬고 그의 아픈 곳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려 했다. 어린 사마리아인이 최초의 의사가 된 이유다. 근원적 효과에 대한 예견이 무의식 중에 소녀를 지배했다. 그 예견은 소녀로 하여금 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효과적인 접촉으로 이끌었다. 이것을 바로 남동생이 경험했으므로 손은 그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다. 그와 그의 고통 사이에는 누나가 손으로 곧 어루만져 줄 것임을 느끼는 감각이 자리하며 고통은 이 새로운 감각 앞에서 물러난다. 접촉하는 손은 이야기하는 목소리와 동일한 치유 효과를 발휘한다. 근접성과 신뢰를 형성한다. 긴장을 풀게 하고 불안을 없애준다. 오늘날 우리는 접촉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접촉한다는 것은 타자로부터 가용성을 박탈하는 타자의 타자성을 전제한다. 우리는 소비 가능한 대상을 어루만질 수 없다. 단지 그것을 쥐거나 소유할 뿐이다. 디지털 장치를 상징하는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총체적 가용성의 환상을 만들어낸다. 스마트폰의 소비적 습성은 모든 생활 영역을 포괄한다. 스마트폰은 타자에게서 타자성을 빼앗기도 하고 타자를 소비 가능한 대상으로 전락시키기도 한다. 커져가는 접촉의 빈곤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우리에게서 접촉이 완전히 없어지면 우리는 스스로의 자아 속에 불치의 상태로 사로잡힌 채 잔류할 것이다. 접촉은 우리를 자아 안에서 밖으로 꺼내준다. 접촉의 빈곤은 결국 세계 빈곤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우리를 우울하고 외롭고 불안하게 만든다. 디지털화는 이러한 접촉의 결핍과 세계 빈곤을 계속해서 악화시킨다. 실제로는 자기 묘사에 다름이 없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스토리도 사람들을 끊임없이 고립시키고 있다. 이야기와 달리 스토리는 친밀감도 공감도 불러내지 못한다. 이들은 결국 시각적으로 장식된 정보, 짧게 인식된 뒤에 다시 사라져 버리는 정보다. 이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광고한다. 주목을 두고 벌이는 경쟁은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한다. 스토리셀링으로서의 스토리텔링 시대에 이야기와 광고는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서사의 위기다. 행복해지려면 당장 SNS를 멀리하라. 더 많이 안아주고 이야기하고 경청하며 살아라. 그렇게 감동으로 가득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